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변호인이 사임계를 낸 가운데 검찰이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조주빈이 유명인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 행각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이호영 변호사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 대표님 어제 조주빈 검찰로 송치되는 장면 보셨죠? 예. 네, 그동안 엠번방 사건을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습 보시면서 많은 국민들 분노하고 좀 참담했다. 저는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저도 많이 분노하고 참담한 심경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다만 예. 한 가해자에게 마이크가 쥐어지고 그리고 가해 서사가 조명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방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의 본질은 집단적인 성폭력 사건이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만 명의 집단적인 가해자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보니까 목 네. 보호대도 하고 머리에 뭐 반창고도 또 붙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가해 흔적이었다, 자해 흔적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진정한 사과보다는 유명인 이름들을 좀 거론을 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좀 해석들이 나오고 있던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어제 그 보면서 좀 뜨악했던 게 이제 이게 지금 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단적 성폭력 사건으로서 이게 지금 사회에 알려져 있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유명인들을 이렇게 거론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목에 이렇게 기부스까지도 하고 뭐 이렇게 자해를 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않는 곳에서는 그만큼 지금 어찌 보면은 그런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이제 불안해하면서도 타인 앞에 드러났을 때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좀 전형적인 자기 과시형 범죄자가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예. 말씀 나왔으니까요. 어제 거론한 3명의 유명인이 있죠. 네.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 편하게 드리겠습니다. 특정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사기 행각을 다녔다. 어떤 돈의 액수를 떠나서 금품을 실제 건넸다고 합니다. 네. 글쎄요. 이분들이 뭐 사회 어느 정도의 사회적으로 이름을 알려있기 때문에 유명인으로 저희 부르는데 어떻게 사기를 과연 이렇게 당할 수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조주빈의 어떤 그런 지금 집단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보면 피해자에게 처음에 다가갔을 때 각종 그 피해자의 어떤 약점이나 피해자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부족한 그런 피해자들한테는 고액 알바를 뭐 주선해주겠다. 그다음에 그 일탈 행위를 한 학생들에게는 너의 일탈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약점을 식으로 잡는 거군요. 약점을 잡고 속임수를 쓰는 그런 방법인데 그런 것들이라고 해서 뭐 유명인이라고 해서 그런 것에 더 이렇게 얼러트 되어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약한 그런 학생들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기망적인 그런 범죄 행위를 유명인한테도 하는 것은 뭐 조주빈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런 가해자에게 마이크가 쥐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이런 발언들이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사실 엠번방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인물들의 이름이 거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건을 좀 흐리게 물타기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냐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떤 전략적인 발언이었다기보다도 예. 본인이 피해를 준 그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본인의 머릿속에서 언급하고 싶은 사람들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욱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가장 좀 충격적인 게 보육원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두 얼굴의 모습인데 실제 이 엠번방 운영하면서도까지 봉사활동을 했고요. 그렇다면 그 보육원에 있는 우리 정말 아름다운 아이들과 접촉을 했을 건데 걔들을 혹시나 어떤 범죄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일단 조사 결과는 그런 건 없었다 일단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좀 더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그런 어떤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네, 제가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봤을 때 예. 가장 최대 규모로 운영됐던 방이 35,000명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35,000명.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일상을 영위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뭐 학교를 다니거나 어떤 직업을 갖거나 모두 일상적인 삶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봉사를 했다거나 그와 같은 부분이 어떤 성폭력 가해자로서 특이한 지점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의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이르면 오늘 중에 첫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외적으로 신상 정보 그리고 일부 수사 상황에 대해서 기소 전에라도 공개를 하겠다라고 검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좀 감안한 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형사 사건은 이제 피의 사실 공표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예외적인 어떤 그런 이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 사실을 유출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법무부의 인권 보호 규칙을 또 개정하기도 네.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러한 어떤 이제 법무부 내부 규칙에 따라서 이 피의 사실과 관련돼서 범죄 사실이 대단히 중대하고 피해자가 또 다수 발생한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 사실을 일부 이제 공개하면서 그다음에 매 수사 상황을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주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황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공개되는 겁니까? 뭐 신상이 어느 대충 나왔는데 수사 상황 일부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요한 시점마다 다 검찰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그때 그 이제 내부에서 심의를 통해서 공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원칙적으로 수사는 사실은 밀행성이거든요. 이제 수사를 받는 사람들, 특히 지금 아직 입건되지 않은 공범들이 다수 있고 뭐냐면 이제 이 공범들이라고 하면 이제 단순히 이러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시청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러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것을 알면서도 배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공범으로 지금 입건돼서 수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수사 상황을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제 일정 부분 아주 필요 최소한도로 그 수사 상황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주빈이 선임한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이제 변호인 어제 사실 변호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 사람 과연 누가 변호할 것인가. 이제 아무리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그쵸. 다만 이제 그러한 변호인의 조력이라 하더라도 이제 변호의 내용은 거짓 변호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제 피해자들을 접견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당신 사건 못하고 사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조주빈에 대해서 선임계를 제출했던 법무법인 측도 이제 가족한테 상담을 받고 단순 성범죄인 줄 알고 일단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접견을 가서 조주빈과 이야기를 해보니 그 가족한테 들은 내용과는 너무나도 사안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이 사건을 계속 수행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해서 사임계를 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주빈 측에서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을 하는 건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이 그렇죠. 필요적 만약에 사선 변호인이 어제 지금 사임을 네.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적으로 국선 변호인이 이제 배정이 되어서 수사 단계부터 이제 변호인의 조력하에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앞 초반에 수많은 가해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조주빈 말고요. 공범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입하거나 뭐 보거나 했던 사람들이 실수라거나 예를 들자면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에 가입하는 것도 어렵고 보는 것도 자체도 어렵다. 그러니까 다분히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네, 실수로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사실 그와 같은 방에 정보를 찾고 들어가서 우연히 보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수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에 성착취, 성폭력물이 적극적으로 유통되는 공간이라면 본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집단적인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일단 있는 법으로라도 제대로 처벌하고 그 제대로 된 처벌에
과정에서 드러나는 입법 공백에 대해서는 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현재 있는 법으로는 네. 이 소위 말해서 가담 혹은 방조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 처벌할 수 있는 건지 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좀 갈리던데 어떻습니까? 이제 가장 먼저 적용 가능한 범죄 조항이 네. 그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 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지죄가 있습니다. 소지죄. 그래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처벌되는데요.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게 뭐냐면 대단히 약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1년 이하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선고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단순 소지의 경우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라는 하나의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지라는 것이 범위가 되게 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텔레그램 N번방도 저도 이제 최근에 조금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 방에 그냥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럼 들어가서 단순히 그냥 그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변호사들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영상을 구체적으로 시청을 한 증거가 없고 단순히 들어가 있는 사람들 지금 뭐 수만 명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아청법상 이 소지죄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이렇게 이런 어떤 N번방이나 이런 온라인상의 음란물이 유통되는 SNS 계정에 접속되어 있다는 것을 처벌할 수 있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요. 또 단순히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은 것도 이걸 소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은 법의 어떤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좀 적극적인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지라고 보는 그 기준 자체가 내가 스트리밍이라는 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방 안에서 그냥 재생만 버튼 눌렀던 그 상황이 스트리밍인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다운로드라고 해서 내 휴대폰이나 혹은 내 컴퓨터에 저장을 시켰을 때는 그때만 소지가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우리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이런 형벌은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소지를 적용하기에 아주 가장 명백한 거. 법원에 가서 이건 무조건 유죄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자기 휴대폰에 저장해 놓으면 소지가 되겠죠. 근데 그냥 재생만 했다라고 하면 스트리밍인데 이 스트리밍을 한 것을 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한 것이고요. 예.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스트리밍, 그러니까 재생 자체도 누르지 않고 그냥 들어가만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을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단순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소지로를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주빈과 같은 일당들이 이제 이러한 범죄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는 그 방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행위를 어떤 식으로든 법을 적용을 통해서 제한을 하고 처벌을 할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단순히 이러한 방에 들어가 있고 아니면 단순히 재생 버튼을 누르고 이런 것들도 이제 처벌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지금 법의 이 소지를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이라는 거죠. 이게 소지에 대한 범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 법이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근데 또 네. 피해자 중에서 사실 이 청소년도 있겠지만 성인도 있기 때문에 네. 성인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인은 처벌 못하는 거죠. 좀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제 음란물에 등장하는 이제 여성이 아동 청소년이면은 단순 소지를 처벌할 수 있는데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아동 청소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단순 소지는 처벌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도 처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님. 직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N번방에 들어가 보신 걸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N번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지 어떻습니까? 실상은 뭐 입에 다 담기 어려우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좀 저희들이 뭐 시청자분들에게 걸러들을 만한 내용도 있을 것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은. 예. 이전에 소라넷이라든지 웹하드 카르텔에서 유통됐었던 국산 야동이라고 불리는 그와 같은 불법 촬영, 피해 촬영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유통돼서 적게는 몇천 건에서 많게는 수십만 건까지 한 방에서 유통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들의 피해 촬영물, 사진 같은 것을 스티커로 제작해서 그 공간에서 놀이처럼 이용하고 일상적인 대화와 성착취가 섞여서 마치 문화화되는 그런 장면들이 매일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제한이 돼 있다면서요. 네, 박사방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럼- 사실 이 사태가 나오고 나서도 여전히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이런 거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지를 못 느끼는 대화들이 많이 오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찍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협박한 것도 아닌데 이것에 가담해서 같이 보거나 거래를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나는 정당한 금액을 지불했다. 그래서 여성을 성적으로 도구화하고 그것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낄 것이 없는 성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처벌 중에 그 전 운영자인가요? 엠번방에 왓치맨 닉네임이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거 다른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밖에 구형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변론기일 뭐 변경을 해서 다시 신청을 네, 변론 해서 재개를 했죠. 해서 예. 보강 수사를 하겠다 한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이 나오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왜 강하게 그 구형량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도 인식 자체가 사법당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처벌 수위를 낮게 일단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낮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이제 제작 배포한 죄 같은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이 법정형이거든요. 그러면 왓츠맨에 대해서도 사실은 5년 이상을 적용할 수도 있는 건데 3년 6월을 구형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이제 기소가 된 범죄 혐의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N번방이 이슈가 되면서 나온 다양한 의혹들이 모두 다 기소가 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뭐 검찰 측에서도 여죄를 더 충분히 보강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라라는 이제 지시를 하는 것도 결국은 지금 먼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던 왓츠맨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강 수사를 통해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고 선고형 또 구형량 당연히 5년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어제 검찰로 넘겨진 조주빈은 과연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를 받을 것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7가지 정도잖아요. 네. 어느 정도로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그 경합범 이제 가중이 되면 이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이제 2분의 1을 가중하면 지금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가장 중한 범죄가 그렇죠. 무기 또는 그 아동 아청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제작 배포죄 그것에 이제 1.5배니까요. 7년 6월 이상이 되는 것이고요. 예. 아마도 뭐 이제 선고형의 범위는 한 10년 정도는 최소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피해 여성들은 그러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을까, 뭐 어떻게 구조될까. 근데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개인의 어떤 약점, 신상 정보, 가족들까지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구속돼서 이야기할 수 없고 신고할 수 없던 그런 압박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좀 제가 이런 거 좀 조심스럽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사법기관이랄지 상담 어떤 전문기관이 나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까? 네, 그 여가부 산하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지원 요청을 주실 수 있고 저희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로도 피해 지원 요청을 주실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분들께서 최근에 다시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피해를 당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최근에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오니까 혹시 내 영상이 텔레그램방에 유포된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시면서 다시 연락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분들의 용기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낙인으로서 피해자분들이 용기 내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자의 순결성이라든지 피해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방식의 관점이 아니라 가해에 집중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걱정하고 있는 피해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께 혹시나 좀 지금 이 시간에 좀 한 말씀 해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회적인 낙인이 걱정되어서 수사기관이라든지 혹은 지원단체에 요청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기관들은 언제나 피해자분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네. 용기를 내서 접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게
N번방 말고도 다른 비슷한 게 널려 있다고 하죠. 예.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 현혹당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많은 유혹을 한다고 그러죠. 이번에도 뭐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신상 정보를 다 알려주니까 거기에 압박을 받아서 다 거기에 깊숙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걸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방법 없겠습니까? 뭐 시청자분에게 조언을 한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특히 이건 조심해라 이런 내용 혹시 있을까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네, 온라인 공간이 점점 확장되고 일상과 연결되면서 사실 완전한 규제, 완전한 예방 이런 것은 있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지죄를 제대로 신설해 내는 것이 향후에 이런 피해를 반복 재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예방적인 입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문화적인 개성과 이런 피해 촬영물을 거래하는 것이 돈이 된다와 같은 성폭력의 산업화 되는 그런 문제가 구조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외 사례도 많이 좀 참고를 하면서 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실제 이런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그 법정형 자체는 우리나라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뭐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한 나라도 있고, 뭐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나라도 있고, 결국 법정형 자체는 우리나라랑 큰 차이는 없는데 실제로 선고되는 형이 우리나라보다는 해외가 확실히 더 높긴 하거든요. 뭐 예. 이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단순 소지자에 대해서 뭐 8년까지도 징역이 선고되기도 하고, 이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이제 제작 배포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인 선고형의 범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그 양형 기준, 지금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지금 제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좀 국민의 어떤 법 감정이나 이런 정책적인 고려를 통해서 보다 좀 강화된 그런 양형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서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런 그 산업화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통하는 것이 돈이 되니까 계속 이러한 범행이 되풀이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조주빈은 처벌받는데 텔레그램은 처벌 안 받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아청법에 보면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무 조항이 있어서 네. 이러한 음란물을 이제 즉시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어떤 기술적인 보호 조치들을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너무 약해요,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좀 징벌적 과징금 같은 걸 도입해서 이러한 어떤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한 이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수백억, 수천억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지 이러한 회사들이 자신들의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벌어지는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릴 것이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요. 뭐 지금 뭐 검찰이나 사법당국에 혹시 하실 말씀, 또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약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뭐 예전에 나왔던 거 복사판이고 제대로 지금 법률로 개정되고지도 않은 부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정치권에 혹시 호소하실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박사 일당이 잡혔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구형을 하고 그리고 수사를 재판부에서 제대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앞으로의 이 범죄들을 막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입법적 공백에 대해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이호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